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어떻게 행복하게 보내셨나요? 이번 강의가 이제 벌써 세 번째 강의 오늘 시작할 텐데요. 이번 주제는 책과의 인연입니다. 책과의 인연. 여러분들도 아마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러 경험을 아마 하셨을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오랜 기간 동안에 책을 이제 사러 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험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서점에서 놓친 책을 뭐 다시 또 만나서 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책을 오랜 기간 동안에 간직하고 계셨던 분들이 또 저한테 또 양도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뭐 이런저런 경험을 저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한국문학의 남상, 한국문학의 남상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뜻을 좀 풀이해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남상이라는 말이 이제 최초, 비롯되다, 시작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효시다. 그래서 우리 한국문학에 있어서 그러면 시집은 어떤 책이 최초로 나왔느냐, 그리고 소설은 어떤 책이 최초냐, 그 각 문학의 장르별로 그 최초 모음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아마 이번 시간에는 강의하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상이라는 말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남자는 이제 넘칠 남자고, 그 상장은 술잔 상자잖아요. 술잔상. 그러니까 이런 술잔에 물이 넘치는 거. 그걸 이제 직역을 하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큰 강도 그 수원지를 거슬러 올라가면,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술잔에 넘칠 정도의 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그 뜻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시작이 되는 거, 최초가 되는 거, 효시가 되는 거. 예. 그래서 우리 한국문학의 남상을 그럼 한번 찾아보도록 한번 하죠. 그 제가 그 책을 모으면서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늘 가을이 되면은 저한테는 꼭 참 고맙기도 하고 꼭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 1900년대가 저물 무렵에, 그러니까 1998년도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장안평 쪽에 가면은 답심리 고미술 상가가 많이 들어서 있잖아요. 그 한 귀퉁이에 시달사라는 고서점이 하나 생겼어요. 그 주인이 그 노영길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저보다는 연배가 한 5, 6년 정도, 아마 저보다는 연배가 더 드신 분인데, 이분이 거기에다가 이제 고서점을 차렸어요. 근데 제가 이분을 처음 만난 거는 그 청계천에 그 경안서림이라고 아주 오래된 또 고서점이 있거든요. 그게 제 단골 책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서점을 한번 들렸더니 서점 주인이 바로 이 노용길 선생님을 저한테 인사를 시키더라고. 그분도 이제 고서점 내기 전이니까 저하고 똑같은 고객의 입장에서 만난 거죠. 그 서점에서. 지금도 인상이 아주 선하게 남아 있는데, 신체가 이렇게 좋으시고 또 웃으면 눈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후덕하게 생긴 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그 소녀 취향의 시집을 그렇게 사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점 주인이 그냥 이 책이 참 귀한 책이다 그러면은 갑 고하간에 사들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양반이 저도 오랜 세월 책을 수집했는데 그 새로운 어떻게 보면 경쟁자가 생긴 거죠, 그죠? 예, 그분도 책을 모으고 나도 책을 모으는 사람이니까. 그분이 늘 궁금했어요. 저 양반이 지금 나이가 저렇게 드셨는데 왜 책을 저렇게 사 모을까?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여러 번 이렇게 만나서 친숙해 되다 보니까 그 한 번 여쭤봤어요. 그 선생님 노 선생님 소장하고 계신 책 중에서 아주 제일 아끼는 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6일준의 서유견문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은 내가 굉장히 참 아끼는 책인데 이 책을 구한 그 해에 그 신년 차례상에다가 이 책을 올려놓고 절까지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나도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나는 그런 행위는 한 적이 없거든요. 그 설날 차례상에다가 책을 놓고 절을 올릴 정도로 책을 좋아하는 분이라고 하니까 제가 참 한편으로는 제가 존경심도 들고, 그리고 그 미당 서정주의 그 유명한 화사집도 초간본도 본인이 가지고 있다가 잘 아는 시인이 달라고 하길래 그 시집은 또 양도를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런 책을 또 이렇게 양도할 수가 있나? 예. 제가 이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6일준의 소유견문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1990년대까지는. 근데 저한테는 이 책이 정말 소유견문이 꼭 필요한 책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지금 모은 장서 2만 권 중에 맨 앞자리에 들어가는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양장본 고서로서는 6일준의 서유견문이 첫 번째 제일 먼저 나온 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는 장사가로서 그 많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러면 내가 저 양반 저 책을 내가 좀 사든지 양도받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런 부탁을 드렸죠. 그 선생님 혹시 그 소유견문 가지고 계시다가 실증나면 저한테 양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책을 모으는 사람이 그 상대방이 갖고 있는 귀중본을 팔으라든가 뭐 양도해 달라는 건 굉장히 결례거든요. 근데 그만큼 저하고는 좀 이렇게 친숙한 사이가 돼서 그런 부탁을 제가 드렸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은 이제 그 양반 아들 려올 때도 제가 갔었고 그렇게 해서 친숙한 사이가 됐는데 한 번은 이제 술자리를 한번 같이 가졌어요. 뭐 책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뭐 서점 다니다가 끝나면 술 한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술자리를 가졌는데 양반이 술을 입에 대지를 않는 거예요. 저도 술이 이렇게 뭐 많이 먹는 그런 타입은 아닌데 체질적으로. 그래서 이거 노 선생님은 왜 술을 안 드시오? 그거 나만 먹네요. 이랬더니 저는 저 술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뇌경색이 와가지고 의사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시한부 판정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가 뭐라고 선고를 했냐면 당신은 앞으로 술이고 뭐고 먹고서 한번 쓰러지면 회생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절대 술은 입에 대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한두 번 쓰러진 게 아닌 거예요.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날 저는 많이 취했어요. 혼자. 그래서 그 양반이 왜 책을 사 모으고 그 이유를 그 자리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양반은 그 동대문 시장에서 원단 가게를 크게 운영을 했는데 옛날에 토목점이죠. 그죠? 원단 가게를 운영했는데
원당 가게를 아들한테 물려주고 이 양반은 세월을 낳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오래 살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 시한부 판정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젊었을 때 좋아했던 시집 사러 다니고 이렇게 그런 돈은 있으니까 그러고 다녔던 거예요, 양반이. 그래서 그날 저는 참 술을 많이 취했어요. 그 양반이 이제 야, 잘 안 됐다. 제가 지금 생각할 때 그 양반은 아마 60도 안 됐을 텐데 제가 만나뵀을 때가. 그리고 이 양반이 얼마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답심리에다가 고소점을 하나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자기가 모은 책을 이제 거기 내놓고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저같이 순수한 장서가가 아니라 즐기고 있었어요. 즐기고. 그 양반은 그게 하나의 자기 생활의 하나의 낙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였죠. 그래서 한 번은 해설은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한번 시간 있을 때 한번 그 서점에 들려주세요. 그래서 그 서점을 나갔더니 요만한 그 보자기에 그 분홍색 보자기에 뭘 하나 그 테이블에 싸서 올려놨는데 그 나보고 풀어보라고 해서 풀어봤더니 6.1전의 소유견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이 책의 임자는 윤 선생 같소.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동안 즐겼으니까 윤 선생이 보관했으면 좋겠다. 야, 제가 정말 꼭 필요한 책이 그렇게 저한테 온 겁니다. 그러면 저는 난감할 수밖에 없죠. 그날 그냥 서점에 들리려 해서 들렸는데 뭐 후주머니에 뭐 책 살 돈도 안 가지고 나갔으니까. 아니 너 선생님이 이런 책을 갖고 나왔으면은 뭐 값은 얼마고 뭐 어떻게 얼마 받아야 된다든가 얘기를 해줘야지. 그냥 불쑥 오라고 보내놓고 그 양반이 또 한 발 더 나가서 책값은 알아서 보내요. 그냥 지금 당장 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금액도 당신이 알아서 자기 계좌번호에 넣어달라는 거예요. 야, 세상에 고서점 내가 수십 년 다녀봤지만 이런 경우는 제가 처음 겪었거든요. 값도 얘기도 안 하고 당신 편리할 때, 돈 생길 때 자기 계좌로 넣으면 된다. 이럴 때가 실은 제가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가장 친하게 지내는 사이에서 금전관계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맙게 그 책을 받아들고 집에 와서 바로 그 다음날 그분 계좌에 그 당시 100만 원을 입금시켰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에 100만 원이면은요, 지금 그 화폐 가치로 따지면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그러니까 양장본으로서 100만 원이 가는 책이 그 당시에 거의 없었어요. 님의 침묵 초간본도 50만 원에 시중에서 경매에 낙찰될 때니까 이 소유금은 100만 원은 지금 금액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양반한테 결례가 안 되게 이런 정말 가보 비슷하게 물려받은 책을 저한테 양도할 때는 제가 응분의 사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100만 원을 보내드렸더니 나중에 이분이 고맙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그분한테도 적은 금액은 아니었고 저는 그렇게 사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소유 견문을 제가 구하게 됐죠. 그리고서 아마 한 2003년 정도 되는데 그러고서 풍문에 이분이 입원했다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입원했다고. 그래서 아차 싶더라고요. 불길한 생각이 반짝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반이 입원했다 그러면 쓰러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 물어봤더니 경희대 한방병원에 계시더라고. 거기를 제가 병문안을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경희대 한방병원에 그 병실 문을 딱 여니까 한약 냄새가 딱 진동하더라고 벌써 이렇게 한약 냄새가. 근데 이 양반이 침대에 딱 누워 계신데 코하고 여기 기도에다가 호수를 이렇게 받고 계시더라고요. 호수를. 그래 나를 보더니 눈을 번쩍 뜨고 일어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이제 코하고 여기 기도를 뚫어서 호수를 박았으니까 발음이 안 나와요 말이. 그래서 내가 선생님 일어나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나를 보더니 손을 딱 잡고
눈물을 주르륵 흘리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거기에 뭐 말이 뭐라고 위로의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결국 마지막 한번 쓰러지시고 나서 거기서 한 3년간 계시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서유견문이라는 책을 제가 보면은 이 노영길 선생이라는 그분을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늘 그 서유견문을 꺼내놓고 볼 때는 그 양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이 귀한 책을 나한테 이렇게 물려주고, 네, 참 그분과의 어떤 추억을 잊을 수 없는 책이 돼버렸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 서유견문은 어떤 책인가 한번 같이 한번 보기로 하죠. 예. 자, 우리가 그 책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책. 책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양장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적본입니다. 한적, 옛날 책. 책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한적이냐 양장본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시중에 지금 나오는 책들 전부 이게 양장본입니다. 펄프 재질로 만든, 종이로 만든 게 양장본이에요. 서양에서 그 재본 방식이 들어온 거 양장본입니다. 뭐 교과서, 지금 뭐 소설책, 시집 다 양장본입니다. 이게. 한적본은 옛날에 그 한지로 이렇게 목판 활자라든가 금속 활자로 제 책을 뭐 4번 꼬매고 5번 꼬매가지고 이렇게 실로 묶은 책이 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책은 양장본과 한적본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양장본을 수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서유견문이라는 책은 양장본의 효시가 되는 거예요. 양장본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1895년에 만들어졌어요. 고종 32년 왕조 시대 때 만들어진 책입니다. 이 책은 육일준이라는 분이 저자지요. 육일준. 그리고 이 책을 발행한 그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아쉽게도 일본입니다. 일본 동경 교순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속지주의 원칙에 의하면은 이건 우리 책은 아니에요. 일본 책이지. 저자만 우리 조선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저자만.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양장본은 지금 학계에서도 밝혀진 바가 없어요. 어떤 게 최초냐는 게 밝혀진 바가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한 반쪽밖에 안 되는 책이지만은 여하튼 이 책은 저자가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지은 책이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그냥 최초의 양장본을 여기서부터 치고 그리고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왜 국한문 혼용이라고 많이 배웠잖아요. 국문과 한문 혼용된 책. 이게 뭐냐면은 한문 주어는 주어는 한자고 토시 뭐뭐는 뭐뭐의 뭐뭐이다 이런 것만 한글로 이게 돼 있어요. 이 책은. 그래서 90%가 한자로 돼 있습니다. 서유견문은 한글로 돼 있는 책이 아니에요. 이 서유견문이라는 거는 이 내용이 이제 20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 그러니까 서문과 비고를 빼고 20편으로 그 내용이 되어 있는데 서양의 정치, 사법, 행정, 기타 등등 하나의 어떤 서구, 개화된 서구의 어떤 그 입문서라고 보면 돼. 입문서. 요게 거의 모든 게 다 망라돼 있어요. 서유견문 안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책이 나온 적이 없는 거죠. 이 책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리고 맨 끝에 그 20편 내용 중에서 19편하고 20편 이 두 개 편이 그 미국과 유럽을 둘러보고 쓴 견문록이에요. 그래서 서유 견문이라고 해서 이거를 우리 한국 문학사에서는 수필집의 최초 작품이다 이렇게 치는데 실은
19, 20편 견문록은 2편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수필로서는 부적격한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책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 육일주인이라는 사람이 그 국어학자기도 합니다. 국어학자. 그 한문으로 그 내용이 돼 있지만은 한문 어순이 그러니까 중국어의 그 한문 어순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 한글 어순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을 여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 1895년에 책들은요 전부 한문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부녀자들이라든가 아이들이 그 한문을 읽을 수가 없는 책들이 거의 통용이 될 시대예요. 그러니까 획기적인 책이 나온 거예요. 결국 부녀자나 한문을 모르는 부녀자나 어린아이들도 읽을 수 있게끔 우리말 어순으로 지은 책이 이 서유견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사대부들한테 굉장히 항의를 받았어요. 왜 우리가 그 한글은 언문이라고 해서 부녀자나 이런 사람들이 읽는 글로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하고 나서 한글로 된 책이 나온 게 없어요. 거의. 언해본 이 언해본 이런 거는 그러니까 거의 한문으로 한 5, 600년 이주시대 때 한문으로 받는 책이 내려왔거든요. 사대부들은 그걸 가지고 공부를 했고. 그런데 갑자기 이런 책을 육일준이 펴내니까 사대부들한테 저항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왜 양반이 이런 책을 펴내느냐? 많은 항의도 받은 책이에요, 이 책이. 육일준은 1881년에 신사유람단의 한 일원으로서 일본을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때 일본에 가서 여기 나와 있는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일본 사람,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일본의 근대 일본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책도 많이 써냈어요. 여기 그 서양 사정이라는 책이 1866년에 일본에서 발행이 되는데, 실은 이 서유견문은 이 후쿠자와 유키치의 서양 사정을 보고 실은 많이 인용해서 서유견문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100% 독자적으로 육일준이 썼다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본인이 450원이라는 본인이 돈을 들여서 자비 출판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본의 교순사라는 출판사가 바로 이 후쿠자와 유키치가 설립한 출판사였어요. 거기에 출판비 450원을 주고 육일준이 자기 돈으로 주고 이 서유견문이 나온 겁니다. 이 서유견문이라는 책을 우리가 좀 내용을 좀 들어가 보면은요, 나는 참 이 서유견문이 몇 번 그 번역본도 정독을 그랬는데 참 대단한 책이다. 야, 이런 책은 정말 우리가 민족의 유산으로서 두고두고 보존해야 될 책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는 시민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왕조 시대가 문을 닫은 그런 경험을 겪지 않는 나라예요. 프랑스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났죠. 러시아 어떻습니까?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서 왕조 시대가 붕괴됐죠. 우리나라 조선왕조가 시민혁명으로 무너졌습니까? 우리나라는 혁명을 해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본 경험이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6.1주는 이 책에 뭘 주장을 하냐면은 서구와 같이 백성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국민국가, 백성이 중심이 되는 국민국가를 지향하는 그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책이 고종 32년에 나왔는데 왕조 시대에 이런 책은 목숨을 걸고 쓰지 않으면 못 나올 책입니다. 이거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너 왕 너 그만두고 내가 주인이 된 나라를 우리가 만들자. 이런 글을 책에다 이걸 여기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1885년에 육일주는 중립론을 주장을 합니다. 중립론이 뭐냐면은 조선은 중립국가가 돼야 된다. 나가려면은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역사라는 게 우리가 가정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가정은 역사에서. 그런데 우리가 정말 6.1준의 이런 중립론, 중립국가론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서양이건 주변 국가가 받아들여졌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일본으로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중립국가이기 때문에 일본이나 러시아나 그때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열강으로부터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미련한 그때 군주들, 대신들은 이 6.1준의 중립론을 무시해버렸어요. 이 서유근문을 보면서 참 무릎을 치는 그런 글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정말. 그 6.1준은 약소국가가 살아남는 길은 강대국들의 어떤 패권 쟁탈에서 벗어나는 길밖에 없는데 그 벗어나는 길은 중립국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뭐 소용이 없이 됐죠. 저는 이 서유견문을 볼 때마다 그 개화기 어떤 지식 청년을 저는 연상을 해요. 개화기 지식 청년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당시만 해도 이 상투 틀고 다닐 때입니다. 이때는 단발령이 나오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유견문이 한적이 아니라 양장본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북한문 혼용으로 쓰여지고 또 일반 국민들도 널리 읽히게끔 또 쓰여졌고 부분적이지만 한글로 쓰여졌고 여기에 또 근대적인 국민국가를 지향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정말 머리 단발하고 우리들이 지금 입고 있는 이 양복을 단정하게 갖춰 입은 그런 개화기 지식 청년에 저는 늘 비유를 합니다. 이 책을.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렸듯이 6.1준은 대한문전이라는 그런 문법 책도 펴내요. 무려 1909년에 이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유견문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민족의 유산으로서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줘도 그렇게 아깝지 않은 그런 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6.1준은 호가 구당이고요. 구당. 1856년에서 태어나서 1914년에 돌아가셨는데 만 59세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 6.1준이 그 마지막 왕 순종으로부터 벼슬을 받았는데 결국 나라가 이제 1910년도 일본으로 강제 병합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6.1준은 자기가 순종 황제로부터 그 받았던 벼슬을 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하고 병합이 되면서 일본 놈들이 6.1준을 이용하려고 은사금을 줘요. 은사금. 그리고 남작이라는 그 자기를 또 부여해줘요. 남작, 백작, 뭐 자작, 남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6.1준은 이것도 반납합니다. 일본 사람들한테.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던 노량진의 재산도 교육사업에다 내놨어요. 그리고 이 양반이 마지막 호가 천민거사였는데 이 천민거사와 어울리게 정말 민초로서 모든 걸 내려놓고 나라가 망하고 나서 참 그걸 다 지켜봤거든요. 1914년에 이 양반이 59세로 생을 마감했으니까. 그래서 이 6.1준과 서유견문 이거는 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그런 책이기도 하고 그런 앞서 나간 성각자의 말로 이런 게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죠? 힘없는 나라에 태어난 그 지식 청년, 이 성각자가 정말 이 노년에
아무런 힘도 못 쓰고 그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이런 걸 제가 참 소유견문을 통해서 정말 이런 걸 같이 공감하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소유견문은. 그리고 또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분이 또 계신데 이분입니다. 청계천 아까 경환소림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까 노영길 선생을 여기서 제가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이분이 지금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김시한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1931년생인데 89세로 한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1992년도 아마 늦은 가을쯤 될 거예요. 아마 11월 달쯤 제 기억에 되는데 11월 달쯤 이 경환서점 청계천의 경환서점에 제가 들렸죠. 저는 뭐 늘 주말이면은 이제 시내에 책방 순례를 나갔으니까 한 번은 인사동 쪽으로 나가고 또 하루는 뭐 청계천으로 나가고 이렇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고서점 제가 순례를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청계천 쪽으로 발길을 돌려서 경환서 소림을 들어섰더니 바로 왼쪽에 보이는 이런 책 5권이 이분이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뒤에 벽장에 이분은 늘 귀중분들은 벽장에 따로 넣어놨다가 단골 손님이 오면 꺼내서 보여줬거든요. 이날도 이 책 5권을 저한테 보자기에 싼 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요 맨 왼쪽 편에 있는 게 최남선의 108번 내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시조집입니다. 그 오른쪽에 이게 김옥의 해파리의 노래예요. 김옥의 해파리의 노래. 우리나라 최초의 시집입니다. 그리고 이 색깔이 붉으스러움한 게 만해 한영원의 님의 침묵입니다. 그리고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 책이 김영보의 황야에서라는 최초의 희곡집이에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이 책이 윤석중 선생님의 윤석중 동요집, 우리나라 최초 동요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5권 중에 4권이 최초로 나온 책들이에요. 우리 한국문학사에서. 자, 이 5권이 1992년도에는 제가 그때 당시에 한 장서가 한 5천여 권 됐어요. 집에 모은 게. 한 5천여 권 장서를 모았는데 저한테는 한 권도 없는 책이었어요. 이 당시에는. 야, 이런 책이 제 눈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저한테는 한 권도 없는 한국문학사에서 반드시 필요한 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어요? 야, 이거 무조건 내가 사야 되는데 저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나 지금 이 나이나 서점에 가면은 저는 책값을 깎지 않습니다. 책값을 안 깎습니다. 그리고 저는 외상거래를 안 해요. 이게 내가 50년 동안 지켜온 나 나름대로의 책을 사는 방법이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흔책은 뭐 몇천 원 뭐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사지만 값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를 딱 서점 주인이 내놨을 때 그 값을 안 깎고 산다는 게 그 보통 사람으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저는 10원 하나 깎은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돈이 없으면 저는 안 샀어요. 그리고 책값을 물어보질 않아요. 사고 싶은데 왜? 돈이 없으니까. 이걸 저는 50년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늘 서점 주인이 저를 볼 때 아, 저 사람은 참 책값도 값을 물어보면 사고 값도 안 깎고 그러면 그 귀중한 책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저한테. 귀중한 책이 들어오면 그런 분들은 책을 여기다가 이렇게 서점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팔질 않아요. 자기 서랍 안에 깊숙이 넣어놓고 단골 책값 많이 주는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팔죠. 그죠? 저는 이걸 50년 동안 지킨 사람이에요. 근데 이날 제 50년 동안 지켰던 제 어떤 룰이 무너진 거예요. 값을 물어본 거예요. 이 5권에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그 서점 주인이
200만 원을 주세요 이러더라고. 200만 원을. 200만 원. 그러면서 이 책은 자기 책이 아니라 자기 고객이 딸내미가 시집 가는데 혼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가 모은 걸 내놨으니 한 푼도 깎아줄 수가 없습니다. 이 당시에 200이면 지금은 아마 3, 4천만 원이 넘을 거예요. 그 어떤 화폐 가치로 따지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월급쟁이, 제가 박봉의 월급쟁이가 200만 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책은 무조건 사야지.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내 룰을 깨고 50만 원을 깎았어요. 자, 선생님, 제가 한 150만 원 드리면 안 될까요? 50만 원을 깎았어요. 전 150만 원이면은 이 당시에도 엄청 큰 금액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150만 원을 제가 그 금을 놓은 이유도 있어요. 그 오랜 세월 이 고서점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대개 책을 모으는 사람들의 배팅 능력을 다 서로가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은 얼마 벌 것이다. 저 사람은 얼마 벌 것이다. 그러니까 150만 원 이상 서울 시내에서 이 책에 150만 원 이상 200만 원을 주고 서울 시내에서 살 사람은 없다. 전 그렇게 단정을 내린 거예요. 150만 원이면 최고 금액이다. 제가 딱 놓고 안심하고 나왔어요. 이런 비싼 책이 거래가 되려고 그러면은 이제 뭐 흥정이 있어서 좀 이렇게 서로 밀고 땡기고 하다 보면 150만 원에 내가 사겠지. 자신하고 저는 회사로 돌아온 거죠. 그런데 한 일주일이 지나도 서점으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이 책은 내가 무조건 지금 사야 되는 책인데. 회사에서 전화를 했죠. 경환서림 주인한테. 아니 제가 150만 원 그 금액을 제시했는데 어떻게 왜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랬더니 서점 주인이 윤 선생 저 다녀간 다음에 그 다음날 팔렸어 이러는 거야. 예? 그거 200만 원 주고 누가 사갔다는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지방에 있는 대구에 사는 조사장이라는 사람이 사갔다는 거예요. 이 조사장이라는 사람은 그 서점 주인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가게 와서 200만 원 내세요. 그러니까 군소리 안 하고 사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제 심정이 어떻겠어요? 거기 택시를 회사에서 집어 타고 청계천으로 달린 거예요. 이제. 택시 기사 보고 좀 빨리 좀 갑시다. 청계천에 가자마자 그 경환서림 그 책방문을 그냥 발로 확 열고 들어갔어요. 아니 선생님 나한테 얘기를 하고 팔아야지 이렇게 팔 수 있습니까? 소리를 까지니까 주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윤 선생 흥분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면서 이 양반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봤더니 대구에서 식당을 하는 사람이래요. 식당. 학자도 아니에요. 어느 문인도 아니에요. 식당을 하는 사람이 책을 사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식욕이 고고 하루 없는 거예요. 집에 와도 시름시름 무슨 병자 마냥 200만 원, 50만 원 차이로 내가 책을 뺏겼구나. 저거 언제 내가 저런 책을 또 사지? 내 생애에 저런 책이 나한테 다시 올까? 그 사람 조사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수성을 해보니까 뭐 나이도 그렇게 많이 든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망상을 다 하는 거예요. 노인네 같으면 그 양반 돌아가시면 책 나오겠지? 뭐 이런 생각도 막 혼자 하는 거예요.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저 늙은이 죽으면 책 나오지 않을까? 근데 나이도 젊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한 몇 년이 지났어요. 아주 뭐 오랜 세월도 아니에요. 그냥 들린 거죠. 그 책을 사러 온 게 아니라. 저도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학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문인도 아니고 대구에서 식당을 운영한다는 사람인데 그 책을 왜 사가냐고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런 얘기 방송에 나가면 그 유족들이 어떻게 되는 걸지 모르지만
아니 식당 일이나 할 것이 식당 사장이 왜 이런 책을 사가나? 막 별 생각을 막 다 하는 거예요. 괜히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났는데 그 어느 날 제가 퇴근길에 이제 노량진의 진호서적이라는 데를 들렸어요. 노량진에. 이 노량진의 진호서적도 고서점입니다. 이분은 지금도 그 동작구청 앞에 지금 이 서점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아이 윤 선생 책은 줄 게 없고 목록이나 한번 보시오. 이게 목록이라는 건 뭐냐면은 누가 책을 이렇게 모은 사람이 자기가 모은 그 목록을 이렇게 만들어서 대개 이제 목록을 만드는 이유는 서점에 팔려고 돌리는 거예요. 모았다가. 그러니까 책이 안 나올 때는 우리 같은 장서가들은 그 목록을 구경하는 것도 재밌어요. 야, 내가 없는 책들이 거기 또 많이 들어가 있을 수 있고 그 사람 서점을 통해서 그 목록을 내가 전부 인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작심하고 앉아가지고 목록을 들춰봤더니 경안사람에서 놓친 책 5권이 여기 목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목록에. 그래 목록집 주인이 누군가 그랬더니 이게 대구 신라방에서 만들어서 나온 거예요. 대구 신라방에서. 대구 신라방이 봉산동이라고 해서 대구에 가면은 인사동 마냥 그런 고서점 거리가 거기 있어요. 화랑도 많고. 거기에 있는 신라방이라는 그 주인이 바로 이 책을 사간 조사장이 죽었어요. 이건 제가 그 양반 죽기를 바라서 죽은 건 아니에요. 이 양반이 돌아가셔가지고 유족이 그 301권 이 양반이 모은 책 목록을 만들어가지고 서울 고서점에 돌린 거예요. 대구는 시장이 작으니까 이 서울에 있는 고서점에 쫙 돌리면은 서울에는 고서를 모으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팔려고 내놓은 거죠. 이게 서울까지 올라온 거예요, 목록이. 그래 경안서림에 전화를 해서 김 사장님한테 물어봤더니 김 사장님도 이 목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니까 이 대구에 있는 신라방이라는 서점 주인이 서울 고서점한테 목록집을 뿌린 거예요. 이걸 좀 팔아주시오. 얼마에 팔아주면 내가 구전 주겠어. 뭐 이런 거죠 이제 서점들끼리. 야, 나한테 기회가 또 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 이때 당시에 제가 직책이 한 과장인가 이랬어요. 회사 중소기업의 한 과장 월급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야, 이번에는 저거 2번 다시 놓치면 내가 정말 안 되겠다. 머리를 이제 쓴 거죠. 인사동에 문우소림이라고 해서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이 문우소림의 김영복 선생이 여러분들 KBS 진품명품 보셨죠? 거기 고서감정위원입니다. 머리 기르고 지금도 활동하고 계세요. 저하고는 한 40년 넘게 지금 호영호재하고 지내는 사이예요. 그분이. 이 양반이 이 당시에는 문우소림 인사동에서 문우소림을 운영할 때인데 그 서점을 낸 지가 이제 그 경문소림 문 닫고 이 양반이 90년에 문우소림 간판을 거기 달았으니까 그 서점을 낸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상의를 했어요. 김영, 저 대구의 신라방에 책이 나왔는데 둘이 같이 공동으로 사면 어떨까? 나는 필요한 거 5권만 사고 301권이니까 나머지는 당신이 서점에 갖다 놓고 팔면 되잖아. 그 책이 좋은 게 많았거든요. 그 대신에 내가 책값의 반은 무조건 내가 낼게. 이렇게 이 친구한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좋다고. 둘이 서울역에서 만나가지고 동대구 가는 이제 밤차를 타고 내려간 거예요. 그 책을 사러 가는 이 여행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둘이 서울역에서 이제 기차에 올라타자마자 식당 칸에 가가지고 맥주만 마시고 간 거예요. 동대구까지. 한 3시간 이상 걸렸지. 그래 거기서 자고 일어나서 이제 이 신라방 서점에 들어선 거죠. 그 전에 이제 서점 주인한테는 우리가 전화를 사전에 했죠. 우리가 그 당신 책을 사러 갈 테니까 내일 만납시다. 서점에 갔더니 그 양반이 이제 책을 쫙 보여주더라고요. 상태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301권이 있었는데 저는
지난번에 5권 경안서림에서 이제 놓친 책만 사면 되니까 그 책을 봤더니 5권 거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내가 놓친 책이. 근데 뒤에다가 이 조사장이라는 분이 뭘 써놨냐면은 1992년 그 산 날짜를 거기다 기록을 해놨더라고. 몇 월 며칠 청계천 경안서림에서 이렇게 구입. 그리고 자기 도장을 딱 찍어놨어요. 그런데 그 책 5권이 저한테 뭐라고 메시지를 주는 줄 아십니까? 아우, 주인님, 이제는 저를 좀 제발 사가세요. 놓치지 말고. 이런 막 그냥 저한테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지난번에 청계천에서 왜 저를 그때 안 사가시고 몇 년 동안 제가 이제 다시 여기 나왔으니까 선생님, 이제는 선생님 제발 저를 좀 사다가 내 서자에 좀 꽂아주세요. 뭐 이런 막 무언의 이런 그 이야기가 귀에 들리는 거예요. 야. 그래 이제 주인한테 이제 값을 물어본 거죠. 전부 301권이었는데 이 얼마 하면 되겠습니까? 이랬더니 주인이 1,100만 원 내세요 그러는 거예요. 1,100만 원. 하 참. 지난번에 청계천에서 200만 원이면 될 책이 지금 5배가 올라간 거예요, 이제. 그죠? 1,100만 원. 그리고 나눠서는 안 팝니다. 제가 협상을 해서 이 중에서 5권만 내가 삽시다. 이 301권 중에서 나하고 중복되는 책이 여기 많이 있으니 이걸 제가 다 사가기는 그러니까 이 5권에 600을 주겠소. 제안을 한 거예요. 서점 주인이 빼서는 안 판다는 거예요. 1,100만 원 다 내고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그리고 같이 갔던 그 김영복 선생은 포기하더라고요. 이게 그만큼 지금으로 따지면 억대가 넘는 금액이에요. 1,100만 원이면은요. 억대가 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쉽게 누가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책을 서울에서 내놓으라 하는 장서가 돈 많은 사람이 다 보고 갔어요. 살려고. 아무도 비싸다고 안 사고 도록한 책을 이제 내가 내려가서 흥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책을 놓치면 이제 나는 영원히 책 못 산다. 이 결론이 딱 쓰는 거예요. 주인한테 내가 다 사가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 젊은 사람이 이 사람이 정말 돈 가지고 왔나? 뭐 저를 의심하는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바로 나가서 은행에 가서 1,100만 원 인수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지불했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귀중분만 가방에 넣어가지고 차 타고 서울 기차 타고 다시 또 올라왔어요. 야, 그때 제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 당시에 대방동, 동작구 대방동에서 2,500만 원짜리 반지하에서 살 때입니다. 방 2칸짜리에. 비 오면은 빗물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물 펐어요. 그러면 이 돈을 제가 어떻게 구했느냐? 주택 청약 들어놓는 거를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 꿈이 어떻게 되겠어요? 요원해진 거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책을 가지고 몇 년 동안 정말 그 염소가 왜 종이 뜯어먹고 살듯이 퇴근하면은 창만 보고 그렇게 행복할 수도 없었어요. 야, 온 세상을 제가 다 얻은 그런 기분이랄까? 예. 저는 그래서 책을 모으는 분한테 하나 비유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 좋은 책을 구하는 방법은 저 하늘을 나는 매의 비유를 해. 매 알죠? 새 잡는 매. 이 매가 수천 미터 상공에서 이렇게 선회를 합니다. 이렇게. 선회를 할 때는 그냥 선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상의 땅 위에 이런 생쥐라든가 뭐 병아리라든가 이런 게 돌아다니나 이걸 딱 보고 있다가 병아리나 무슨 이 쥐 같은 게 딱
그 땅 위에 돌아다니는 거 보자마자 수직으로 꽂힙니다. 그냥. 소리도 안 내고 순식간에 채가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책이 어디에 뭐 하나 나왔다 그러면은 매같이 그렇게 달려들어서 채가지 않으면은 한 번 놓친 책은 자기 평생 못 만나는 책이 한두 권이 아니에요. 이거 제가 경험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돈도 있어야 되지만 판단력도 있어야 되고, 그죠? 순간적으로 이런 거를 갖추지 않으면 좋은 책을 구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책을 모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책들은 거의 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입니다. 그 한국문학사에서 어떤 게 최초로 나왔느냐 이런 거를 여기서 제가 이제 강의해 드리는데,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그 어떤 교실에서 배울 수 없는 그런 내용도 여기 오늘 많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문학사를 다시 써야 될 그런 내용도 여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한국문학사를 왜 다시 써야 되냐면은 그런 문학사를 쓴 학자들이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런 원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강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과서에 없는 얘기를 오늘 여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 강의 내용에는. 하나하나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최초 소설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최초 소설. 우리 한국문학사에서 최초 소설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춘원이 강수의 무정이죠, 무정. 이게 신문간 동양서원, 이게 이제 최남선의 형 최창선 씨가 운영하는 그 출판사였는데 여기서 1918년에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나온 소설집이에요. 가장 빨리 나온 겁니다. 춘원 이강수의 무정. 이거는 일제강점기에 무려 8번을 다시 찍어야 8판까지 나옵니다. 8판. 그리고 부수로 따지면 7만 부가 발행을 했어요. 7만 부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100만 부 이상 되는 엄청난 베스트셀러 중에 셀러입니다. 그렇게 많이 팔린 책이에요. 춘원이 강수는 11살 때 부모를 콜레라로 잃고 나서 고아가 되잖아요. 고아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저는 춘원의 이강수의 그 문학을 읽으면서 한마디로 춘원의 문학은 정의 문학이다. 전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정의 문학이다. 왜 그럴까요? 자, 첫 번째 책 제목이 무정입니다. 무정. 여기 정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무정. 정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온 게 유정이에요. 유정. 정이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38년에 사랑이 나와요. 사랑. 사랑이 사람의, 이 정이 없는 사람이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까? 춘원이 강수는 고아로 자랐기 때문에 한마디로 애정 결핍증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 험한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정이 그리웠겠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무정은 이강수가 사회에 딱 나와서 고아로서 부딪힌 거로 봐서는 세상은 무정한 세상이었어요. 정말. 이 무정은 주인공 이용식, 김선영, 박영채 세 사람이 주인공이잖아요. 그죠? 박영채는 양반집 딸이지만은 몰락해서 기생이 되잖아요. 이 박영채라는 이 여주인공을 통해서 춘원 이강수의 어떤 자전적인 성격이 여기 강하게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무정이. 이강수가 볼 때는 이 세상은 정말 인정관이 하나도 없는 무정한 세상이었어요. 여러분들 무정이라는 거를 제 오늘 강의 듣고 다시 한번 정독을 해보세요. 그 소설 곳곳에 세상이 정말 무정한 세상이라는 게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책 제목을 왜 무정으로 이렇게 지었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춘원이 어땠습니까?
허영숙이라는 신여성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생활의 안정을 갖게 되고 책이 나오는 대로 베스트셀러가 돼서 돈을 벌어요. 예. 이러니까 이제 무정에서 유정으로 바뀌어요. 야, 세상이 이제 살만하구나. 내 책도 잘 팔리고, 어? 남매도 낳고, 어여쁜 부인도 없고, 그 참 세상 참 행복한 그런 세상이 되잖아요. 유정. 35년에 유정이 나와요. 그리고 또 사랑을 또 나누잖아요. 38년에 사랑. 그 다음에 또 사랑이라는 그 장편 소설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 춘원이 강수의 무정은 최초의 우리 문학사에서 소설이기도 하고, 그 이강수는 자기 자전적인 글에서 자기가 무정을 왜 썼는지 그 이유를 밝힌 게 있어요. 그게 여기 마지막 이 문장이거든요. 이 주인공들을 통해서, 이 세 주인공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젊은이들이 전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였어요. 왜? 나라가 없는 그 일본으로 넘어간 그런 시대에 태어났잖아요. 희망이나 전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젊은이들이 무슨 꿈과 희망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광수는 이런 조선 청년의 이상과 비전을 여기에다 제시했다. 그래서 이 무정 마지막 편에는 어땠습니까? 열차 타고 저 삼랑진인가 가서 이 세 사람이 그 홍수 이 피해를 맞아가지고 우리가 유학을 갔다 와서 우리 조선을 살려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고 교육을 해야 된다. 우리가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해서 무지몽매한 조선 사람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이래야 되겠다. 바로 계몽주의 문학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춘원은 그런 뜻으로 이 소설을 썼어요. 그래서 젊은이들로부터 이 당시에 엄청난 사랑을 많이 받은 책이 무정입니다.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무정 판본들인데요. 맨 왼쪽이 이제 그 해동서관에서 나온 거고요. 요게 박문서관판이고, 요게 경진서판, 요게 해방 후에 나온 방문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러니까 무정은 뭐 지금도 많이 읽히는 그 스테디셀러가 됐지 않습니까? 이 책은. 그 다음에 이제 소설이 최초가 장편 소설이 최초가 무정이라고 그러면은 그럼 단편 소설은 최초가 뭐냐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학계에서는 이 단편 소설이 어떤 게 최초다 밝힌 사람이 없어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처음으로 이걸 밝히는 겁니다. 그러면 단편 소설은 어떤 게 제일 먼저 나왔느냐? 저는 빙어 현진건의 타락자가 최초로 나왔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1922년 조선 도서에서 이 책이 나왔어요. 여기에는 빙어 현진건의 그 빼어난 단편들이 세 편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빈처, 술을 권하는 사회, 타락자 이 세 편이 들어가 있어요. 이 타락자의 서문을 월탄 박정화가 썼습니다. 월탄 박정화는 이 빙어하고는 사돈지간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현진건의 딸이 박정화의 며느리로 들어가요. 박정화 아들하고 현진건 딸하고 결혼을 해서 사돈지간의 집안이 된 겁니다. 현진건하고 박정화는. 그래서 박정화가 이 책에 서문을 썼고요. 평론가 백철은 이 현진건, 빙어 현진건을 우리 한국 문학사에서 현대 단편 소설의 시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또한 김동인과 함께 단편 소설의 양대 산맥으로 우리 한국 문학사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작가입니다. 또한 한국의 체오프라는 그런 또 호칭도 얻고 있어요.
그 책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안국선의 밑에 안국선의 공진회가 1915년에 나왔는데 이 책이 최초의 단편 소설이 아니냐 이렇게 또 문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안국선의 공진회는 표지에 단편 소설이라고 딱 붙이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현진건의 타락자보다 빠르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책이 단편 소설이 아니냐? 이거에 대한 제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 안국선은 금수회의록을 쓴 유명한 작가고 또 월북한 안해남의 부친이기도 하죠.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소설 작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네. 우리가 고전소설, 신소설 이런 거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강의하는 거는 신소설은 여기 하나도 안 나옵니다. 우리 한국 현대문학을 가지고 지금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 문단이 형성되고 나서 거기에 등단한 작가 중에 최초 작가가 제가 현진건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안국선은 우리 문단이 형성되기 이전 신소설 작가입니다. 이인직, 최찬식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아무리 여기 표지에 단편소설 공진회라고 출판이 됐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도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런 책이 나온 것도 여기에 처음으로 단편소설이라는 그런 표지에 붙이고 나온 책이 이 책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제 최초의 문예 동인지 이건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김동인의 창조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죠? 1919년에 이 책도 실은 국내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창간호는 김동인, 주요한, 전영택 이런 그 관서지방의 문인들이 중심이 돼서 평안도입니다. 관서지방은 평안도를 중심으로 한 김동인, 주요한, 전영택이 펴낸 최초의 문예 동인지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주요한의 불놀이 최초의 자유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예. 주요한의 불놀이가 수록이 되어 있고 김동인의 약한 자의 슬픔이라는 단편이 또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문학사에서 김동인의 업적은 크게 몇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은 문체의 혁명입니다. 문체의 혁명. 자, 그전에는 뭐 문어체 이런 게 고전 소설이라든가 뭐 이런 거 보면은 문어체로 나가잖아요. 뭐 니라 뭐 이렇게 했습니다. 뭐 다로 끝나는 문장이 아니라 우리가 대화체 문장이 아니라 문어체 문장이 일반적인 거였어요. 그런데 김동인은 바로 구어체를 구사를 했죠. 구어체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는 지금 우리가 쓰는 이런 일상적인 대화와 같은 그런 문체입니다. 그리고 3인칭 그녀, 그 3인칭을 처음으로 쓴 사람이에요. 소설에서 김동인이. 그리고 과거 시제를 또 썼어요. 과거 시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지만 이 당시에 1910년대 이 무렵에 이런 문체를 쓴 사람이 없어요. 춘원 이광수가 조금 시도는 했지만은 김동인에 와서 거의 완성을 봐요. 그래서 김동인이 우리 한국 문학사에서 끼친 영향은 적지 않습니다. 바로 계몽주의로 일관된 춘원 이광수의 그 문학에서 탈피해가지고 순수문학,
또 예술지상주의로 김동인은 나갔거든요. 광염 소나타라든가 광화사, 굉장히 유미주의적인 그런 소설을 쓴 작가거든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교조적인, 늘 가리키려 드는 그런 춘원의 문학에서 탈피해가지고 순수 예술 지상주의로 나갔던 사람이 김동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문학사에서 어떻게 보면은 김동인의 그 비중도 적은 비중은 아닙니다, 이분이. 그 다음에 이제 최초에 이제 시집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시집 중에서도 번역 시집이 먼저 나와요. 창작 시집보다. 그게 누가 냈냐면은 안서 김옥의 온해의 무도가 1921년도 광익서관에서 나옵니다. 자, 안서 김옥 이러면은 우리 한국문학사에서 저는 저평가 받은 그런 문인 중에 한 사람이다. 저는 늘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어요. 평가를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일찍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서구의 문예 이론과 또 서구의 상징주의 시와 이런 거를 우리 국내에 와서 처음으로 소개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평론가들은 전신자 역할을 했다. 전신자. 전해주는 역할. 그 정도로 평가를 하지 그거 이상으로 높게 평가하는 사람은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 온해의 무도는 호가 유방인데 유방 김찬영의 화백이 장정을 했어요. 표지 장정. 장정을 했고, 이 김찬영은 얼마 전에 100세가 넘은 화가 김병기 화백이 돌아가셨거든요. 이 김병기 화백의 아버지입니다. 김찬영 씨는. 김병기 화백은 100세 넘게도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시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얼마 안 돼요. 1년도 안 돼요. 돌아가신 지가. 이중섭하고는 친구지간이었거든요. 김병기 화백이. 부자지간에 다 화가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유명한. 이 온해의 무도 안에는 어떤 시가 들어가 있냐면은 그 베를렌의 가을의 노래 얼마나 유명합니까? 명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구루몽의 흰눈과 낙엽, 예치의 술노래, 보들레르 시집 이러는 게 지금으로부터 무려 100년 전에 여기 서구 자유시가 84편이나 수록돼 있어요. 이 시집에.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0년이 넘잖아요. 1921년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평론가 백철 선생의 증언을 들어보면 저는 직접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쉽게나 쓴다는 시인들이 안서 김옥의 여기 온해의 무도에 들어가 있는 시 한두 편 정도를 암송할 줄 모르면 왕따 당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기가 최고로 나갔던 시인이에요. 안서 김옥이. 그리고 이분은 한국전쟁 때 납치가 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지금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전쟁 나기 전까지 창작 시집을 7권, 번역 시집을 14권이나 펴내요. 이 기록은 이 당시까지 이 기록을 뛰어넘은 시인이 우리 문단에 없습니다. 창작 시집 7권, 번역 시집 14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문학사, 한국의 시문학사를 거론할 때 이 안서 김옥을 거론하지 않고는 통과할 수가 없는 그런 업적을 남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교과서에서 배우지만은 신문학 초기를 우리가 늘 육당과 춘원 2인 분단 시대, 여러분들 아마 좀 어느 정도 책 읽으신 분들은 이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신문학 초기를
조현현 평론가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춘원과 여기 안서가 아니라 앞에 육당과 춘원 2인 분단 시대다. 이걸 뒤에 평론가들이 계속 써먹었어요. 한국 문학사 쓰는 사람들이.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이론을 가지고 있느냐? 육당이 들어갈 자리에 안서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신문학 초기에 춘원과 안서 2인 문단 시대래야 맞다. 그래야 안 그래요? 육당은 문인으로서의 역할은 극히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108번뇌라는 시조집 한 권밖에 낸 게 없어요. 시인이라고 불리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육당은. 그럼 뭐냐? 학자입니다. 학자. 육당은. 그러면 춘원 이광수가 소설이고, 그러면 시가 들어갈 자리에는 육당 최남선이 어울리는 게 아니라 안서 김억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시집을 7권이나 내고 번역 시집을 14권 내고 무려 600여 편이나 되는 시를 써냈어요. 수필을 300여 편을 쓰고, 우리 한국문학사는 다시 써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는 번역 시집이지만 이제 창작 시집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창작 시집은 김옥의 해파리의 노래가 1923년 조선도서에서 나오죠. 여기에는 김옥의 자유시 83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춘원 이광수가 서문을 썼고요. 이 속표지에는 저자의 소묘 사진이 실려 있어요. 소묘 그림이. 그리고 저자가 제목을 왜 해파리로 붙였을까? 이게 서문을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 당시에는 그 일제 강점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문인들도 자유스럽게 창작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죠. 이 시대에는. 그래서 안서 김옥은 자기 신세를 자유롭지 못한 자신의 몸을 해파리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유형, 그거에 비유한 거예요. 해파리는 국권을 상실하고 떠돌 수밖에 없는 자기 시인 본인과 민족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 시집은 한국의 현대시를 밝힌 그런 여명과도 같은 시집이다. 왜? 최초니까. 뭐든지 최초라는 거는 누구나가 그 최초라는 거를 만들기는, 이뤄내기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역시 김옥의 두 번째 창작 시집이 금모래라는 게 나왔어요. 금모래. 이게 1924년도 한성도서에서 나왔는데, 김옥의 두 번째 창작 시집이고, 이 표지를 보면은 미녀 시집이라고 써 있어요. 이 시집 표지에. 그래, 우리나라 최초의 미녀 시집입니다. 여기에는 미녀시 상사꽃을 포함해서 40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서는 서문에서 이 미녀시는 내가 조선에서 처음 시도한 거다 이렇게 밝혀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미녀시라는 이 명칭을 쓴 사람도 없었고, 또 우리가 고유로 우리 내려오는 미녀를 가지고 시를 쓰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러니까 안서 김옥이 처음 했어요. 시도한 게. 안서는 일본에 유학 가서 서구 문예 이론을 정통으로 배워온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뭐 유럽의 상징주의 시인이랄까 이런 걸 몰라서 미녀시를 쓴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결국 자유시 형식을 시도하고 조선시의 전형을 찾다 보니까 미녀시로 딱 귀착이 된 거예요. 우리 조선의 문학은 조선의 사상과 조선의 옷을 입어야 된다. 바로 이런 시 형식은
바로 민요시밖에 없다. 그래서 조선시의 원형을 민요시에서 찾은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자,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이 금모래가 1924년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김서월의 진달래꽃이 나와요. 자, 민요시가 금모래가 최초인데 1년 지나서 김서월의 진달래꽃이 나와요. 이게 민요시입니다. 그리고 안서 김억이 김서월을 길러낸 스승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안서 김억은 자기가 재능이 김억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제자인 김서월을 오산학교에서 가르치죠. 창조 같은 데 대비시켜요. 그러니까 민요시를 써보라고 했더니 자기보다 훨씬 잘 쓰는 거예요. 야, 그래서 김서월의 진달래꽃이 바로 안서 김억이 직접 차린 매문사라는 출판사에서 이 시집을 내줘요. 스승이. 스승과 제자가 이런 아름다운 인연이 없어요. 우리 한국문학사에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비유해서 설명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우리가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아마 모차르트 나오는 그 아마데우스 영화 있잖아요. 아카데미 뭐 상 탄 거. 거기에 보면은 모차르트의 그 음악 선생이 누가 나옵니까? 살리엘리가 나와요. 살리엘리가. 이 살리엘리는 모차르트의 재능을 시기해 가지고 모차르트가 죽게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 그러면 안서 김억이 김소월의 재능을 시기했다면 오늘 우리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나왔을까요? 진달래꽃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냐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지금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양장본으로서는 유일하게 문화재로 지정됐어요. 그러니까 뭐 시집, 소설집 뭐 통틀어서 말할 것도 없고 이 양장본 1895년 아까 제가 소유견문의 양장본이 시초라고 그랬잖아요. 1895년 소유견문이 나온 이래 지금까지 문화재로 지정된 책은 김소월의 진달래꽃밖에 없어요. 이 김억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들 참 고맙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제자의 재능이 나 같으면은 시기에서라도 우리 사회에서 그런 거 많잖아요. 나보다 밑에 제자가 글을 잘 쓰고 뭐 하면 뭐 괜히 시기하고 말이야. 네. 그런데 안서는 김소를 키워줬어요. 거기다 시집까지 내줬어요. 그 시집이 우리나라의 문화재가 됐어요. 지금. 그 다음에 또 이제 재밌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시집은 누구냐? 어떤 거냐? 여성이 펴낸 최초의 시집. 시집이 아니라 창작집. 창작집. 이 여성 최초의 창작집은 망양초라는 호를 가지고 있는 김명순 이분입니다. 1896년에 태어났으니까 꽤 오래전에 태어난 분이죠. 그죠? 생명의 과실이라는 책인데 1925년 한성도서에서 나왔어요. 여기에는 23편의 시하고 수필 4편하고 소설 2편을 수록했어요. 그래서 창작집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소설을 얘기하는데 타이틀은 창작집이라고 붙어 있지만 문집으로 이해하는 게 더 쉽습니다. 문집. 왜? 여기에는 뭐 시, 수필, 그죠? 소설 이렇게 고루고루 들어가 있어요. 이 김명수는 1917년도 청춘 잡지에 춘원 이강수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의심의 처녀라는 단편이 3등으로 입선이 돼요. 3등으로. 그래서 문단에 대비해 나옵니다. 그래서 창조라든가 학지광, 여자계, 신여성, 개벽 이런 데 시,
소설, 수필 이런 거를 발표한 그런 여성 문인입니다. 여성 문인. 그런데 이 당시에 그 나왔던 여성 문인들이 다 불행한 삶으로 인생을 마감을 했는데, 여러분들 나혜석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유명한 나혜석. 그 다음에 김일엽, 청춘을 불사르고 중이 된 분이잖아요. 이 세 분이 1896년생 다 동갑이에요. 세 분이. 세 분 다 제1기 여성 작가예요. 그런데 다 불행한 삶으로 인생 마감했어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여성들이 글을 써서 문단에 인정받는다는 게 굉장히 힘들 때였어요. 그리고 남성 문인들이 여성 문인들을 잘 인정을 안 해줬어요.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 낳고 이렇게 하면 되지, 건방지게 뭐 글을 쓴다? 아주 못된 이런 문단의 풍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의 여성 작가들은 따로 제가 뭐 1시간을 또 별도로 해서 강의를 해도 제가 뭐 부족할 정도로 많은 고충을 겪은 이런 여성 작가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또 살아온 행적도 그렇게 순탄한 삶을 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찍이 이제 일본에 가서 유학을 갔으니까 뭐 서구 그런 문물을 많이 받아들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유연애 이런 걸 막 부르짖었어요. 이분들이. 여성도 뭐 집안에서 살기만 해서는 안 된다. 뭐 사회적으로 여건 신장도 해야 되고, 그러니 그 당시 남자들이 그런 얘기 부르짖으니까 뭐 얼마나 그 저항이 심했겠어요. 그래서 이 양반은 그 자유연애 사상을 기조로 해서 쓴 작품들이 거의 다 그래요. 인생의 연애는 예술이다. 인생의 연애는 예술이다. 그리고 남녀간의 예술은 연애다. 이런 걸 부르짖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김동인으로부터 과부 처녀라는 놀림을 또 많이 받았어요. 그 정도로 사생활이 그렇게 문란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응준, 김찬영, 임장화, 화가 길진석 이런 사람들하고 자유분방한 교제를 했어요. 특히 앞에 이응준은 일본 육사 26기로 우리나라 초대 참모총장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육군 참모총장. 그러니까 유명한 독립운동가 이갑의 사위였어요. 이갑. 그런데 일본에서 신문에 대서특필이 된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어떤 일본 육사 장교가 조선 여인을 정조를 유린을 했다. 이게 신문에 크게 나왔어요. 그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이응준입니다. 이응준과 김명순. 그러니까 뭐 얘기하자면 이런 얘기 그냥 가식으로 알고 넘어갔어요. 하여튼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그 문단에서도 제대로 이렇게 대우도 받지 못하고 그 재능도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1951년도 일본 아오야마 정신병원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을 합니다. 이분은. 이분이 남긴 생명의 과실이라는 이 문집이 유일하게 남아 있어서 이 여성 작가를 우리가 추억을 하고 기억을 하게 되는 그런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성 최초의 시집은 모윤숙의 빛나는 지역이 차지를 합니다. 1933년도 창문사에서 나왔는데요. 이 사진에서 보듯이 아주 빛나는 지역에 금박으로 찍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초호화본으로 만든 책입니다. 여기에 105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아주 젊었을 때 20대의 모윤숙 여사의 사진이 여기 들어가 있고 춘원 이강수가 서문을 썼어요. 이 시집에. 뭐라고 썼냐면은 이 모윤숙 여사야말로
조선의 환한설원에 비유하는 그런 시인이다. 이렇게 아주 칭찬을 해요. 그리고 조선말을 가지고 민족의 마음을 읊은 최초의 시인이고 시집이다. 이렇게 아주 극찬을 합니다. 이 시집이 나오고 일주일 뒤에 같은 여성 시인인 장정심의 주의 승리가 일주일 뒤에 또 이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사이로 첫 시집의 영예는 모윤석 선생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빛나는 지역. 그 다음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서사시.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사시는 파인 김동완의 국경의 밤입니다. 1925년 한성도서에서 나왔고요. 여기에는 국경의 밤과 북청물장사 포함해서 14편의 시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국경의 밤이 서사시예요. 함경도 천민 제가승의 딸 순이의 비극적인 삶을 여기에 묘사했어요. 이 제가승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시를 서사시를 읽어보면은 제가승의 유래가 나와요. 그러니까 함경도에 사는 천민이에요. 천민. 한마디로 여진족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윤관이 육진 뭐 이런 거 개척하잖아요. 그래서 오랑캐들 여진족들을 다 몰아내고 거기다 이렇게 육진 사군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때 함경도에 남아있던 여진족의 무리였어요. 그게 아마 한 4천여 명이 살았다고 그래요. 그 지역에. 그래서 인디안 보호구역 마냥 함경도 안에서도 아주 불가촉 천민 집단했어요. 그래서 그 남자들은 머리를 깎겠어요. 표가 나게. 저 사람은 여진족의 후예다. 이렇게. 거기에 태어난 딸 순이가 이 시의 주인공입니다. 그 순이라는 사람을 짝사랑한 선비는 순수한 조선 사람이었어요. 양반가에. 비극적인 그런 사랑을 한 거죠. 그 내용이 여기에 나와요. 아하, 우리 남편은 이 밤을 무사히 건넜을까? 이 국경의 밤 시작 도입부 아닙니까? 순이라는 남편이 그 두만강 넘어서 소금 밀무역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젊었을 때 자기를 짝사랑했던 어떤 청년이 찾아오잖아요. 비극적인 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그러니까 이 파인 김동완의 국경의 밤은 이 당시에 엄청날 정도로 문단에 정말 그 획기적인 선풍을 일으킨 시집이었어요. 야, 최초의 이야기시가 나온 거예요. 최초의 이야기시. 서사시. 이 시가 문단에 나오면서 그 당시는 우리가 주권을 빼앗긴 나라 이런 그런 민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 천민 집단 이 제가승의 딸 이런 거하고 우리가 맞물려 가지고 우리도 그런 꼴이 된 거잖아요. 일본 놈한테 나라 뺏기고 힘도 없고 조선이라는 이 지역에 완전히 뭐가 다릅니까? 오랑캐 그쪽하고. 그러니까 이거하고 맞물려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작품이에요. 국경의 밤이. 바로 여기에 직접 영향을 받은 사람이 같은 함경도 고향 출신인 이용학의 북쪽 오랑캐꽃이 바로 이 국경의 밤을 읽고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이용학이 쓴 거예요. 북쪽이라는 게 어떻게 시작합니까? 북쪽은 내 고향, 여인이 팔려간 나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디로 팔려갔겠어요? 국경의 지역에 살다 보니까 자주 오랑캐가 침범을 해요. 그럼 오랑캐가 침범을 하면은 남자는 전쟁터에 가서 죽게 돼 있어요. 여인들은 어떻게 돼요? 끌려가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 우리 누이, 우리 엄마, 할머니들이 끌려간 지역이에요. 그 지역은. 그러니까 한을 가지고 살았던 지역이 함경도 사람들입니다. 그 국경의 밤이 이제 나오고 나서 그
해 연말에 12월 달쯤에서 승천하는 청춘이라는 그 한 권짜리 서사시집이 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국경의 밤이 워낙 큰 인기를 얻는 바람에 이 시집은 그렇게 좀 빛에 가려져 가지고 그 관동 대지진이 일어난 그 배경이 돼 가지고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한 시가 승천하는 청춘이거든요. 근데 빛을 보지 못했어요. 국경의 밤이 워낙 히트를 치는 바람에. 그 다음에 이제 최초의 사화집은 뭐냐? 최초의 사화집. 사화집은 여러 시인의 시를 모은 거잖아요. 그죠? 엔소로지라고 해요. 엔소로지, 사화집. 1926년도 조선통신종합관에서 조선시인 선집이 나옵니다. 모구 백기만이 주동이 돼가지고 이걸 펴내죠. 여기에는 1920년대 시인들이 무려 28명의 시가 여기 한 사람당 서너 편씩 수록돼 있어요. 그래서 1920년대 시인들을 우리가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이 사화집은 필수적으로 읽어야 될 그런 책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1920년대 28명의 시인의 시가 이 한 권에 다 수록돼 있어요. 이 책을 펴내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한 그 백기만은 대구에서 나온 그런 시인입니다. 대구. 양주동이 펴낸 금성이라는 동인지에 같은 동인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일찍 요절한 이상화나 이장희의 유고집을 상하와 고월이라는 유고집을 이분이 펴냈습니다. 1951년에. 그리고 1959년에는 경북 예술가들의 평전인 씨 뿌린 사람들이라는 또 이런 작품집을 이 양반이 펴냈는데 본인은 자기 작품은 한 권도 못 펴냈어요. 그러니까 남의 책만 펴내주다 끝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에도 뭐 실은 글을 쓰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글을 쓰는 분이 자기 작품집을 한 권도 못 펴내잖아요. 이건 잊혀집니다. 정말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시인이다 소설가다 그러면은 잡지나 신문에 발표하는 거는 이건 잊혀져요. 단행본으로 자기가 작품집을 펴내지 않으면은 문학사에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바로 백기만이라는 분이 이런 분이에요. 지금 금성동인으로 우리 신문학 초기에 활발하게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작품집을 한 권도 못 펴냈어요. 이러면 잊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작품집을 펴낸다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 글 쓰는 사람들은 꼭 해야 될 의무입니다. 이건. 그 다음에 이제 최초의 그러면 시조집. 시조집은 뭐냐? 바로 육당 최남선의 108번뇌라는 책이죠. 1926년도 동강사에서 나왔는데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 백박, 금박으로 입혔어요. 그리고 이 표지가 비단이에요. 그리고 아주 호화본으로 만든 거예요. 아주. 여기에는 제목은 108번뇌니까 학자들이 여기에 108편의 시조가 실린 거로 이렇게 논문도 쓰고 글 쓰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3편이 더 들어가 있어요. 111수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이 시조집에는 그 당시에 조선의 4명의 천재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어요. 이 당시에 4명의 천재가 누굽니까? 자, 벽조 홍명이죠. 그죠? 맨 앞에. 그 다음 육당 최남선, 춘원이강수, 담원 정인보. 이분이 조선의 4천재로 불렸어요. 이 중에서 한 사람을 빼면 3천재가 돼요. 이게 뭐 정인보를 빼기도 하고 뭐 이 중에 이렇게 한 사람을
넣고 빼고 이래서 뭐 삼천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분이 이 당시에 조선의 4명의 천재로 불리는 사람들의 발문이 여기 수록이 돼 있어요. 이 시조집에는. 벽초가 쓴 발문을 보면은 여기에 수록돼 있는 그 님은, 여기에 수록돼 있는 님은 이 육당 체남선의 부인도 아니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미인도 아니다. 바로 민족이다. 이렇게 발문에 써요. 벽조 홍명이가. 예. 그리고 조선의 혼과 조선의 정조를 또 담은 그런 시조집입니다. 그 시조도 참 근사합니다. 한번 읽어보면은. 삼연시조로 되어 있어요. 삼연시조.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의 그러면 최초의 동요집은 뭐냐? 바로 윤석중 동요집이 1932년에 나옵니다. 신구소림에서. 이 동요집의 그 서문을 춘원 이강수가 썼어요. 악인의 노래라는 그런 제목으로. 그 춘원 이강수는 이 서문에서 윤석중이야말로 조선의 천재다 이렇게 극찬을 해요. 여기에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낮에 나온 반달, 우산셋이 나란히, 퐁당퐁당 이런 주옥 같은 동요가 35편이 수록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동요라는 건 이제 또 곡을 붙이게 돼 있잖아요. 작곡가들이. 그죠? 바로 윤극영, 박태준, 정순철, 현재명, 홍남파 이런 작곡가들이 이 동요에 곡을 붙였어요. 그리고 이 동요집 중간중간에는 이승만, 이상범, 김규택, 전봉재 이런 그 당시 유명한 인류 화가들이 또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 하나에 시인과 작곡가와 화가가 같이 참여해서 만든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종합 예술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책이라는 건 정말 그 책의 어떤 그 동요집을 떠나서라도 가치가 대단한 책입니다. 이런 거는. 그리고 그 다음에 1933년도에 잃어버린 댕기라는 동시집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최초 동요집, 최초 동시집을 윤석중이 펴낸 거죠. 우리 한국문학사에서는 동요와 동시집을 윤석중이 처음으로 펴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최초 수필집은 뭐냐? 이제 수필집. 아마 오늘의 어떤 수필 문단은 아마 시나 소설보다 지금 엄청 지금 뭐라 그럴까?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필 문학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시문학사, 소설문학사 쓴 사람들은 많잖아요, 학자들이. 그런데 지금 수필 문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또 그런 책은 저는 거의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시와 수필집을 제가 좋아해서 수필집은 제가 많이 모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6일준의 서유견문을 수필집으로 친다고 그러면 저는 그걸 수필집으로 치지는 않지만 그 6일준의 서유견문부터 1970년 이전까지 제가 한 1247권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모은 사람은 저는 못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거의 한국 수필문학사의 웬만한 책은 제가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최초의 수필집은 저는 학자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육일준의 소유견문을 최초 수필집으로 저는 인정을 못하겠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 수필의 내용에 있어서 그건 서양 인문서지. 이 책은 그 뒤에 20편 중에 2편 19, 20편만 견문록이에요. 그 견문록 2편이 들어가 있어서 이걸 수필집으로 분류를 했어요. 자, 그것도 인정을 하자 이거. 좋다 이거. 그러면 이게 문체가 한글이 아니에요. 한글이 전부 한문입니다. 토시만 는 무슨 의 이런 것만 한글로 돼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수필집으로 우리 현대문학사 수필집으로 칠 수가 있습니까? 가독성 읽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까 뭐 춘원의 무정이라든가 최초 시집들은 한글로 돼 있어요. 우리가 읽어요. 뭐 중간중간에 한문 몇 개 들어가 있지만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왕조 시대에 나왔어요. 조선 고종 32년에. 그러니까 앞서가도 너무 이걸 확대시킨 거죠, 학자들이. 그래서 이 육일준의 소유견문은 수필집으로 거론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강수의 금강산 6기 이게 1924년에 나왔는데 이거야말로 춘원 이강수가 금강산을 여행 갔다가 와서 쓴 기행 수필집입니다. 그러니까 기행 수필도 우리가 수필로 인정을 하잖아요. 초기에는 기행 수필집이 제일 먼저 앞서 나왔어요. 우리 수필문학사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벽조 홍명의 학창산화가 바로 그 다음 26년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학창산화를 1990년대에 한 돈 100만 원 가까이 주고 이 책을 샀어요. 왜 샀겠어요? 벽초 홍명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그 당시에는 불온 서적이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책이 나왔는데 부르는 대로 값을 주고 샀어요. 그래 집에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요. 제가 왜 읽었냐면은 학창선화라는 게 뭡니까? 학교 다닐 때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서문 한 장도 안 실려 있고 백과사전 마냥 어떤 자기 지식을 풀이해 쓴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수필집이 아니었어요. 그래 이 100만 원 가까이 주고 산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지금 2번 다시 제가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서재에 꽂아놨는데 이런 거를 그 유명한 하동호 선생이라고 아주 우리나라 유명한 서지학자인데 이분이 한국 근대문학의 서지 연구라는 책에다가 우리나라에서 수필집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나온 첫 번째 책이 홍명의 학창산화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 책을 안 읽은 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지도 않고. 자, 이런 건 우리가 밝혀야 되잖아요. 지금. 저는 바로 세 번째 김억의 사상산필을 저는 이건 제가 최초로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 수필집을 저는 이걸로 친다. 이 김억의 사상산필은 동아일보의 학창선화라는 어떤 칼럼에 연재된 겁니다. 그 연재된 거를 약 한 82편을 이 사상산필이라는 제목으로 펴낸 거예요. 이 사상산필이라는 제목은 뭐냐면은 노래 위에 흘려 쓴 글이라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그래서 이 내용은 예술적인 그런 내용, 그리고 술이나 담배 같은 기호품, 그 다음에 동물, 식물, 곤충 이런 것들 글자 그대로 그냥 붓 가는 대로 쓴 거예요. 수필이라는 게 뭡니까? 특별한 주제 없이 붓 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쓴 게 수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김억의 사상산필이야말로 본격적인 수필로 기행 수필이 아닌 그런 수필집으로 우리 문학사에서 자리매김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억의 세 번째 시집 봄의 노래 광고에 이 수필집 광고가 실려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김억이 부제를 달았냐면은 수필산화라고 달았어요. 수필산화. 이 사상산필 광고를 내면서 시집에다가 수필산화라는 부제를 썼는데 1920년대에 수필이라는
수필이라는 그런 말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김옥이 이 사상삼필이 자기가 수필집이다 이렇게 광고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건 대단한 그런 그 표현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김옥은 시가 600여 편 발표를 했지만은 수필이 300여 편이 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수필문학사에서는 김옥은 거의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일주 수필집으로 들어가는데요. 소유견문이 나오고 나서 39년 만에 효정 이순탁이라는 분이 최근 세계 일주기라는 그 세계 일주 기행 수필집을 펴내요. 이 효정 이순탁은 한국 전쟁 때 납북됐는데 지금 연세대학교 성과 교수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1933년 4월 달에 안식년을 맞아가지고 1934년 1월까지 그러니까 무려 9개월간 미국, 유럽 17개국을 여행을 다녀요. 이 당시에 17개국을 여행을 다닌 일은 전무후무합니다. 교통편도 어려웠겠지만. 그래서 그 미국과 유럽 17개국을 돌아보고 쓴 글이 이 책이에요. 이 상과 교수답게 1930년대 그 해박한 경제 지식을 바탕으로 그때 당시에 미국이나 유럽의 공황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를 세계사의 현장을 두루 돌아보고 쓴 책이 이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의 표지 제목은 정인보가 썼고요. 이 장정원 이종우라는 화가가 그렸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인사동에 문우서림이라는 그 고서점에서 샀는데 이 책 내용도 전 모르고 샀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오랫동안 책을 접한 사람은 책 표지만 보고 이렇게 대강 훑어보면은 그 책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서권기라는 게 느껴져요. 와. 그래 이걸 그때는 야 이건 예사책이 아니다. 이게 샀거든요. 읽어봤더니 바로 최초의 세계 기행을 한 이런 기행 수필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책을 구입한 감동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정말. 지금도 아마 이렇게 거의 9개월 동안 세계 일주를 하는 책 지금도 아마 보기 쉽지 않은 책입니다. 우리 한국 문학사에서 반드시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그런 책 중에 한 권입니다. 그 다음에 평론집은 뭐냐? 해월 박영희가 펴낸 소설 평론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학사에서 평론집이라는 제목이 들어간 첫 번째 책이 이 책이에요. 1930년에 나왔어요. 여기에는 3편의 소설도 수록돼 있어요. 사냥개, 전투, 지옥순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3편의 소설과 평론 4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순수한 평론집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소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론집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건 이게 최초입니다. 또 해월 박영희도 한국전쟁 때 납북됐죠. 이분도. 그래서 이 소설 평론집은 우리 한국 문학사에서 유일하게 프로문학이 한 10년간 문단을 지배했잖아요. 1925년에 카프가 생기고 1935년에 해체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년 동안 프로문학의 성과가 이 한 권에 담겨져 있어요. 이 책이 유일합니다. 개인의 작품집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참 문학사에서 거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나오고 나서 8년 뒤에 그 유명한 최재서가 문학과 지성이라는 평론집이 나와요. 이게 이제 완전히 책 한 권이 다 평론집이죠.
아까 앞에는 소설이 또 3권 들어가 있었지만은, 대개 평론집은 우리 한국 문학사에서 굉장히 늦게, 시집이나 소설보다 많이 늦게 나오잖아요, 최초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희곡집인데, 소암 김영보라는 분이 황야에서라는 희곡집이 1922년에 나옵니다. 조선도서에서. 이 표지 장정은 저자가 직접 한 거고요. 지금 안 넘어갔나요? 여기에는 이 책을 비난과 병고와 싸우면서 부에 굴하지 않고 사계를 위하여 죽은 나의 조부 할아버지 영전에 이 책을 바친다라는 헌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의 세계로 구리 십자가 등 5편의 희곡이 여기 수록되어 있고요. 평론가들로부터는 인습을 타파하고 진보적인 도덕관을 제시했다, 이런 평가를 받은 희곡집입니다. 이 소암 김영보는 부산에서 태어나서 자기 새거지인 개성에서 자라요. 그리고 일본에 유학 가서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고 돌아와서 경성일보 기자로 활동을 해요. 그리고 연극단체에 몸을 담을 때 이 희곡집을 펴낸 겁니다. 그리고 평생을 언론인으로 종사를 해요. 언론인으로. 그 영남일보를 창간한 분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언론인으로 활동하다 돌아가신 분인데, 계속해서 희곡 작품으로 활동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온 게 바로 이 황야의 에서를 이어서 조명희의 김영일이 사가 1923년에 나옵니다. 희곡집으로 유명한. 그리고 또 그 다음 해에 윤백남의 운명이 또 나오죠. 희곡이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죠. 자, 이제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우리 한국 문학사에서 어떤 것이 최초로 나왔느냐, 시, 소설, 수필, 희곡, 평론, 제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우리 초기, 신문학 초기 이런 한국 문학사에서 이렇게 첫 고고의 소리를 낸 분들이 그 말년이 평탄하지는 않았어요. 그 한국 전쟁 때 무려 춘원, 그다음에 안서, 파인, 해월, 효정 이런 분들이 다 납치당합니다. 그래서 한참 50대, 60 이전에 우리 한국 문학사에 좀 더 많은 좋은 작품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진 게 참 큰 손실이면은 손실이다. 참 아까운 사람들이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희생이 됐습니다. 지금 이번 강의는 이제 제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